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갑자기 왜 그래? 너한테 질렸어. 너 몇 년째 발전도 없고. 밥도 너무 많이 처먹고 약속도 잘 못 지키잖아.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그러지 마. 미안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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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아. 난 이제 새 출발하러 가볼까? 안녕하세요. 에디터 M한테 차인 에디터 H입니다. 여러분, 요즘 앱등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죠. M1 프로세서가 들어간 애플의 신형 맥북 에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은 이게 뭐 신제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나란히 두면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속 내용물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완전히 새로 태어났거든요. 애플의 맥 역사에선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쉬운 버전의 답변부터 준비했습니다. 기존 맥북 에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배터리도 완전 오래가고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그럼 왜 진작 이렇게 만들지 않은 거지? M1이 대체 뭐지? M1은 애플이 맥용으로 직접 설계한 ARM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입니다. 잘 아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말하면 애플이 인텔이랑 손절하고 만든 그거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알아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 맥북이랑 뭐가 다른 거지? ARM 아키텍처 기반이면 뭔 소리야? ARM이 만들었다는 거야? 애플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쵸? 헷갈리죠? 대표님 어렵지 않은가요? 어려워요. 팔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팔이요? ARM!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맥북이건 윈도우건 우리가 노트북을 살 때 아주 어설프게라도 지식이 있으면 어떤 스펙을 확인하나요? CPU죠. i3, i5, i7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텔의 데스크탑용 프로세서 모델명인데요. i 다음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 프로세서 말하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인텔이나 AMD에서 만든 이런 컴퓨터용 프로세서는 X86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X86이 뭔지 아시는 분? 뭔지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현재 P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인텔이 가장 먼저 도입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X86이 기존의 PC에서 쓰던 건데 이거랑 흔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말한 ARM입니다. ARM. X86은 복잡한 명령어로 연산하고 PC를 위한 고성능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ARM은 설계 자체가 단순하고 고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ARM이 뭐냐면은 이게 인텔처럼 회사 이름인데 인텔은 공장을 가지고 직접 칩셋을 생산을 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ARM은 만들지는 않고 딱 설계까지만 해줘요. 그래서 ARM 아키텍처 기반이라고 하는 거지. ARM이 설계한 걸 기반으로 애플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든 게 오늘의 주인공인 M1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서 자체를 일컫는 말이 애플 실리콘인데 너무 많아지지. 그냥 M1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맥 전체 라인업에 인텔의 CPU를 납품받아서 사용하던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만든 첫 번째 프로세서입니다. 애플이 인텔을 버린 이유까지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몇 년째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나노 공정에서 발전이 없는 상태였고요. 인텔 프로세서는 발열 이슈도 굉장했고 계속해서 인텔 프로세서가 출시 시기가 안 맞으면서 덩달아 애플도 맥 라인업의 출시가 인텔 때문에 딜레이되는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수트려서 버렸겠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꺼져.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신형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에 들어간 M1 칩셋은 사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M1은 5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몇 나노 공정 할 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미세 공정이란 뜻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더 상위 기술이고 더 좋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M1 칩셋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어려운 얘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신형 맥북 에어 얘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처음 써보기 전에는 저는 속으로 솔직히 좀 개무시를 했습니다. 막 애플이 이번에 우리가 만든 M1 맥북 에어가 너무 빨라졌어 이러면서 난리를 쳐고 막 이전 세대 에어보다 몇 배를 좋아졌어 막 이래도 그래봤자 ARM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모바일 프로세서인데 성능의 한계가 분명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판매되는 스펙을 봤는데 새로 나온 맥북 에어고 맥북 프로고 전부 기본 메모리가 8기가인 거야. 옵션 추가했더니 최대가 16기가래. 장난치나? 그걸 어디다가 쓰지? 근데 여기부터가 반전인 거지. 제가 지금 리뷰용으로 사용 중인 신형 맥북 에어는 메모리가 8기가인 기본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굴러가네. 반응 속도도 너무 빠르고 버벅임도 없고
오히려 너무 의아할 정도인 거예요. 다른 여러 리뷰에서 뭐 벤치마크를 통해 M1 맥북 에어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그 숫자만큼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기대 이상이고 가격 이상이고 스펙 이상이에요. 일단 저는 기존에 쓰던 제품 자체가 이제 비교군이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하드하거든요. 2019년에 나온 맥북 프로 16인치 풀옵션 모델이에요. 2.4기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에 메모리는 64기가를 풀로 꽉 채웠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평소에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습관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 터프하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브라우저 20개 정도 항상 상주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열면 닫지 않아요. 어도비 포토샵, 라이트룸 항상 스탠바이, 파이널 컷 프로도 거의 그냥 열려 있는데 그렇게 해도 얘는 돌아가요. 대신 이제 i9 정도의 고성능 프로세서가 되면 의사표현이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왜 이러지? 이륙한다 이렇게. 물론 저는 개의치 않고 그냥 노캔 헤드셋을 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i9, 인텔 i9에서 쓰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조금 과하게 3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먼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를 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룸 열고 포토샵까지 바로 열게요. 자, 이제 다시 파이널 컷 프로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제가 4K 촬영 소스를 얹어가지고 그냥 쭉 나열을 해둔 상태인데요. 프리뷰 화면에서 이렇게 커서를 옮기면서 아무 데서나 플레이를 해도 끊김없이 잘 플레이 되는 상황 보이시죠? 특히 이렇게 동시에 가로 세로 화면을 겹쳐가지고 4K 영상을 이렇게 2개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상황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을 하나 입력해 볼까요? 여기서 그리고 바로 플레이하면 작업이 되게 가볍게 이루어지네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자, 세팅은 4K로 하고요. H264로 뽑으면 3.56기가 정도가 나오네요. 자, 렌더링을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걸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다시 라이트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룸에다가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사진을 한 10장 정도 오픈을 해볼게요. 불러오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프로그램 열리는 속도는 되게 빠른데. 참고로 어도비 라이트룸은 지금 현재 M1 프로세서에 대응해서 최적화가 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사진 한 장을 뭐 대충 고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사진 전체에다가 동기화를 때리고 이제 요 10장의 사진들도 내보내기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파이널 컷 프로에서 렌더링 돌아가고 있고 라이트룸에서도 내보내기를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샵까지 한번 열어서 테스트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느려지기 시작하네요. 썸네일 하나 만들어 볼까 봐요. 한번 글씨를 써볼까요? 약간 딜레이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포토샵에서 되게 무거운 작업할 때 텍스트 입력하면은 한 0.5초, 1초씩 늦게 반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빠릿하진 않은데 지금 2개 프로그램에서 렌더링 돌리고 있는 것 치고는 반응 속도 나쁘지 않아요. 잘 굴러가네요. 이게 지금 8기가짜리 맥북 에어에서 된다니. 각 프로그램에서 작업들을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맥북 에어라는 휴대성을 중시하는 모델에서 이 정도 작업이 무리 없이 고작 8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메모리 사용량 한번 볼게요. 전체 메모리를 다 쓰지 않았네요. 지금 물리적 메모리가 8기가인데 7기가 미만으로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라이트룸이랑 포토샵이 소스를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이 파이널 컷이네요. 지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기존에 쓰던 맥북 프로 16인치 그 인텔 i9 모델에서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자면 편집 그냥 과정에서 느껴지는 매끄러움은 거의 비슷했어요. 렌더링 속도는 뭐 사실 조금 더 느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처진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더라고요. 가격 차이를 생각했을 때 인텔 프로세서를 여태까지 쓰던 사람이 억울할 만큼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결국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를 살펴보면 다들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애플이 소프트웨어야 하드웨어를 함께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아이폰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부터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에 비해서 애플은 진짜 아이폰의 메모리도 딸리고 쿨럭도 딸리고 되게 스펙이 비루했었잖아요. 근데 또 그 스펙에 비하면 아이폰은 좀 신기할 만큼 잘 돌아가요.
들어간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말했잖아. 아, 애플은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그래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최적화라는 말이 사실은 뭐 약간 뭉뚱그린, 약간 두리뭉실한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의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자면 새로운 macOS 빅서 자체가 M1 프로세서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M1 프로세서는 8개의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8개가 일꾼이라고 했을 때 4개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고성능 코어, 대신 밥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4개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효율 코어란 말이에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 어떤 코어를 붙여서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해야 퍼포먼스는 최대로 내면서도 전력은 최소로 먹을 것인가, 이걸 이 OS가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적재적소에 스마트하게 일꾼들을 분배하는 거죠. 이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체감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랑 칩셋이 같이 으쌰으쌰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또 하나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통합 메모리 구조라는 겁니다. 원래는 다 따로따로 있었던 부품들을 하나의 칩셋 안에 통째로 올린 거죠. 그만큼 만들 때 공정이 미세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뭐 그랬겠죠. M1 칩셋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모리가 있고 거기에 CPU, GPU 그리고 또 머신러닝 연산을 위한 뉴럴 엔진 등등 모든 게 이 메모리에 연결돼 있어요. 원래는 CPU에도 메모리가 있지만 GPU도 자기 나름대로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GPU 몫으로 메모리가 따로 있거든요. CPU가 중앙 처리 장치잖아요. 그럼 얘가 GPU한테 어떤 작업을 시켜. 그러면 메모리끼리 자, 이 일을 해와 라고 하면서 복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서로 얘는 사실 떨어져 있단 말이야. CPU는 여기 있고 GPU는 여기 있는데 얘가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복사를 하려면 서로 떨어져 있는 부품끼리 데이터를 이동을 해서 주고받아야 되니까 필연적인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M1은 메모리가 하나니까 데이터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IT 칼럼니스트 최효섭님 채널에서 보니까 이거를 빵 반죽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원래는 3명이 빵을 만들어. 그러면은 기존 PC에서는 A가 재료를 섞어가지고 B한테 끙차끙차 갖다 주면 B가 거기서 반죽을 해. 그럼 B가 다시 다 반죽이 되면 C한테 또 끙차끙차 이동을 해서 갖다 주면 C가 그제서야 빵을 굽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M1은 다 같은 자리에서 작업을 하니까 A가 재료를 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B가 반죽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C가 빵을 구워버리니까 끙짝끙짝 이동하고 재료를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비유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참고로 그 최효섭님 채널에 애플 관련 자세하고 깊이 있는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로 가서 구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전 진짜 자주 봅니다. 여러분 물론 근데 이런 통합 메모리를 애플이 처음 개발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정도 성능을 낸 건 애플이 최초인 거죠. 그리고 쓰다 보면은 뭐 성능 향상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와닿는 게 뭐냐면 발열 제어와 배터리 성능입니다. 일단 이 신형 맥북 에어는 여러분 펜리스 디자인이에요. PC라는 것이 원래 가동이 되면은 힘드니까 발열이 생기잖아요. 뜨거워지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 다들 팬을 달아놓는 건데 이 제품은 팬을 빼버렸어요. 그만큼 나는 발열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발열이 적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나마도 되게 좁은 영역에서 미지근한 정도로만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그 인텔 프로세서 기존에 특히 고성능 맥북 프로를 쓰셨던 분들은 발열이랑 소금은 너무 친근한 일이거든요. 그냥 얘가 살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맥북 에어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따뜻한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약간 무생물 같아요. 원래 무생물이 맞긴 하지만 죽어있나 싶을 만큼 발열이 일어나는 컨디션이 적어요. 그리고 팬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배터리도 정말 오래 갑니다. 배터리 100%에서 똑같은 작업을 돌렸을 때 기존 맥북 프로랑 배터리 잔량이 정말 엄청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간 제가 아까 밥을 적게 먹는 효율 코어가 4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효율 코어 1개가 이 전세대 맥북 에어 i5 모델의 코어 1개랑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은 훨씬 더 높으면서도 전력은 10분의 1 정도밖에 소모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밥을 적게 먹고 일을 더 잘하는 일꾼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호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기존에 맥에서 돌아가던 모든 프로그램은 인텔 프로세서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도록 설계가 돼 있었어요. 왜냐면 모든 맥에 인텔 CPU가 들어가니까. 근데 갑자기 M1 맥북이 쫙 하고 나오면 기존에는 멀쩡히 쓰던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서는 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애플의 네이티브 프로그램인 뭐 파이널 컷 프로, 페이지, 키노트 이런 것들은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다 대응이 돼 있죠. 오히려 M1에서 훨씬 더 쾌적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애플이 만들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 뭐 어도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라이트룸은 지금 벌써 M1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들도 M1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M1 프로세서에 맞춰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뭐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이런 기타 등등 수많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못 쓰는 건가?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M1용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사용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바로 로제타라는 일종의 번역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건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M1 맥북 에어를 세팅을 하면서 제가 항상 그 드롭박스 앱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더라고. 이거는 인텔 기반의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로제타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설치를 했어. 몇 초 안 걸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애플 실리콘 맥에서 인텔 기반의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로제타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로제타라는 거는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번역기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가상기기 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로제타가 그냥 번역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 아주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PC에서는 원래 설계 방식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얘는 영어를 쓰고 얘는 한국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는데 로제타가 그걸 번역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원리를 깊이 아실 필요도 없어요. 현재 M1 칩셋을 탑재한 기기에서 호환이 되지 않는 인텔 버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 알아서 로제타가 번역을 해서 매끄럽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실행을 할 때 조금 느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네이티브 앱 쓰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느끼기가 저는 좀 어려웠어요. 포토샵 앱만 해도 지금 로제타로 실행을 한 건데 아까 썸네일 만들 때도 문제 없고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특히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좁은 일반 사용자분들, 뭐 프로 유저나 음악 작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호환성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기존 맥북이랑 달라진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번엔 아예 다른 호환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맥북의 앱스토어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앱 개발사가 이걸 막아놓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노출이 안 돼요. 저는 인스타그램 모바일 버전을 PC에서 쓰고 싶었는데 그거는 검색이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대신 제가 요즘 주식에 푹 빠져 있어서 그 제가 쓰는 그 미래에셋 대우 앱을 받아봤는데 아이폰 앱이랑 똑같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재밌죠? 네, 제가 써보기 전에 정말 오만하게 개무시했던 애플 M1 칩셋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스펙으로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배터리나 발열 관리의 탁월한 모습을 보며 아, 이래서 애플이 인텔이랑 손전을 했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인텔 프로세서들도 성능에서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발열 관리도 어렵고 공정 미세화가 안 되다 보니 지금 애플이 구현한 것 같은 이런 설계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도 아이폰처럼 애플이 직접 자기들 입맛에 맞게 프로세서를 설계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긴 영상이 되고 있죠. 이 제품은 가성비로 보나 뭘로 보나 충분히 살만한 제품입니다. 특히 당장 나는 올해 맥북을 장만해야 된다 이러는 상황이라면 이 타이밍에 인텔 맥북을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 비추천이에요. 지금 산다면 무조건 M1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중에 골라야 한다면 맥북 에어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에어와 프로 라인업 사이에 프로세서 성능 차이가 전혀 없어요. 디스플레이도 밝기를 제외하면 스펙이 똑같고요. 메모리 옵션이나 SSD 사양도 똑같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성능, 터치바 등의 고급 기능에 대한 니즈가 되게 큰 게 아니라면 가성비가 좋은 에어 모델이 더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신형 맥북 에어는 129만 원부터거든요. 교육 할인을 받으면 진짜 괜찮은 가격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대로 쓰실 거면 저는 256기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기왕 살 거면 512 모델부터 쓸만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여유를 가지고 M1 맥북의 다음 세대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일단 라인업으로 봤을 때 M1은 앞으로 펼쳐질 이 애플 실리콘 라인업에서 고성능이 아니고 가장 이제 밑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효율적이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물리적인 메모리 용량도 저는 좀 아쉽고요. 고사용 작업을 주로 하는 프로 사용자들을 껴안기에는 좀 아쉬운 제품이죠. 고 16인치 모델도 M1 프로세서 탑재 제품이 업데이트 될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M1X 이런 식으로 네이밍까지 추측을 하던데 M1에서 보여준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걔는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걔를 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네요. 저는 맥북 에어에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하나 언급하고 싶어요. 사실 이 폼팩터가 기존의 인텔 프로세서랑 똑같은 걸 재활용한 거잖아요. M1 칩셋의 특성이나 펜리스 설계 장점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게 더 줄어들었는데 13인치 노트북이 1.29
19kg이다? 솔직히 2021년도에 이게 저는 그렇게 에어라고 할 만큼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맥북 프로 13인치랑 별로 차이도 안 나거든요. 휴대성 면에서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인텔 코어 M이 들어갔던 역대급으로 가벼웠던 920g짜리 10인치 맥북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 인텔 때문에 단종되었던 걸로 아는데 새로운 M1 맥북도 그렇게 900g대로 1kg 이하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진짜 대박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세서도 바꾼 김에 폼팩터도 다시 설계해서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1은 혁신입니다. 제가 이걸 써보자마자 애플 주식을 바로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조금 기다릴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달라. 영상이 너무 길어서 지금 목이 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인텔이 불쌍해.